이번 주 장르가 뭐니? 장르가 뉴스 이주앤머니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히든키가 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 허허 벌판 논밭에서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을 찾아갑니다. 장르가 토론이죠. 생각이 달라에서는요. 왜 MZ세대는 결혼을 안 할까라는 주제로 두 전문가가 격렬하게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 머니언즈!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머니언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도 장르가 머니의 든든한 경제 선생님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부릉부릉 왜 안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장르가 머니에선 처음 뵙는 분입니다. 정준모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두 감이 오실 텐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그 전에 먼저 따끈따끈한 이주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이번 주 어떤 핫한 뉴스 들고 와주셨나요? 미국의 7월 달 고용 보고서,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충격입니까? 일단은 7월 달 일자리가 시장이 예상한 거는 한 1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7만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고용 한파가 오는 건가? 라고 해서 일단 1차 충격을 줬는데 이 1차 충격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있는데 뭐냐? 이번에 7월 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5월 달과 6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네. 근데 수정했는데 네. 당초 5월 달, 6월 달에 이 정도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했던 수치를 마이너스를 했는데 합쳐서 무려 25만 개 일자리를 마이너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에 수치를 잘못 발표했다는 거죠. 오. 그러면 뭡니까? 5월 달, 6월 달에도 고용 충격, 7월 달도 고용 충격.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그러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네.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한 게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충격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은요. 네. 그러면 경기가 튼튼한 게 아니면 인플레이션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되겠네? 그러면 금리를 낮춰도 되겠네? 라고 해서 점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게 올라가고 있어서요.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시장에서는 96%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9월 달에도 금리 인하 어려워라고 해서 금리 인하 전망이 30%대였는데 네. 일주일 만에 무려 96%까지 인하 전망이 올라간 거죠. 3배 이상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혹시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달러가 약해집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그래서 주는 우리가 거죠? 1,4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 환율도 1,300원 후반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고용 보고서의 충격이 미국과 전 세계의 가장 핫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요.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율이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미국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은 달러로 뭘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손해를 입었었잖아요. 투자하시는 다시 분도 그렇고요. 조금 정상화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인하될 가능성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인하될 가능성까지 현재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율 입장에서는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핫 이슈 제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몇 주 전부터 정부가 앞으로 AI에 100조 투자할 거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눴었거든요. 네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게 될 이른바 국가대표 팀들이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까? 대양처럼 국가대표 나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급상승한 AI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죠. 네.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그리고 LGAI 연구원 이렇게 5팀인데요. 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수의 기관과 기업이 대거 탈락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 유명한 이름이긴 한데 또 유명한 이름들이 있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이런 회사가 떨어지다니라고 하는 쟁쟁한 탈락자도 있었어요. 네네. 카카오 같은 회사, 네. 또 KT 같은 회사들이 예선에서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네. 또 이번에 선발된 회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말까지 프로젝트 착수 이후에 성과를 보고 한 팀이 또 떨어져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또 한 팀이 또 떨어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KAI 국가대표 선발전은 최종적으로 3팀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야, 이 중에 또 어떤 팀들이 살아남을지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정말 기대가 되는 점은 이 5개 선정된 기업들이 앞으로 국가기록원, 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이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구매하고 또 가공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한국어도 잘하고 또 우리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진짜 의미의 국가대표 AI가 탄생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요. 국가 자료도 많이 이용하게 하고요. 또 인력도 많이 지원해서 그야말로 K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야, 아니 저희 처음에 AI 100조 원 투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네. 과연 한국 AI가 과연 될까? 이 세계적인 네. 추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또 걱정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점차 윤곽이 잡혀가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이번 주 주제가 뭔가요? 네,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 결과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마스가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에 조선업을 의미하는 shipbuilding을 넣어서 만든 말인데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구호라고 하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 마스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줄지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스가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좀 네. 귀엽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스가. 이 명칭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이 마스가가 뭔지부터 평론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스가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제안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큰 프로젝트인데 네. 그 안에 바로 우리 한국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미국에게 설득하는 1,500억 불 정도의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라는 게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억 불 정도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죠? 약 한 208조 정도 됩니다. 200조가 넘는다고요? 200조가 넘는 초대형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가 되겠죠. 뭐 모자까지 만들어 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늘 착용했던 모자, 마가 모자하고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S만 넣은 거기 때문에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이 정부에게 이렇게나 관심이 많아? 이렇게나 정성을 들일 정도야? 라고 하는 환심을 사기에 좋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모자를 동대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특송으로 미국까지 나르는 것도 거의 첩보 작전을 방불케했다라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동대문 산이었네요. 품질은 엄청 좋겠네요. 네. 오리지널 버전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스가 이 패키지가 없었다면 관세 협상이 잘 안 됐을까요, 교수님? 지금보다는 상당히 불리하게 그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잘 공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미국 조선업의 재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세워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군함 이런 것도 조선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보랑도 직결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저도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초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요. 너희 관세 내려줄게. 그럼 그 대신 너희는
4천억 불 정도를 미국에 투자해라라는 게 미국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액을 3,500억 불로 일단 낮췄고요. 네. 그중에 미국으로부터 시장 개방을 압력을 받았던 다른 상품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네. 예를 들어 소고기, 농산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해라 이런 요구들도 사실은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디펜스할 수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신기했던 게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미국이 실리콘밸리도 있고 나사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설계도 있고 뭐 하늘이 내린 땅이라고 하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네. 뭐든지 다 1등인데 조선업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나 봐요. 아, 별 볼 일 없으니까 교수님?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게 맞습니다. 네, 맞고요. 예.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 한 1960년대까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선업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패를 하면서 상당히 쇠퇴의 길을 걸었고요. 미국은 현재 전체 시장 규모의 전 세계 물량의 0.1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한 45%, 그다음에 한국이 대략 한 30%, 일본이 한 15%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자존심 많이 상하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군요. 근데 방금 교수님 중국이 45%, 한국이 30% 정도라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쌀 텐데 근데 왜 조선업 부흥에 우리나라를 굳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전략적 경쟁 상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만드는 배는 맞춤복이라고 예를 들자면 일본이 만드는 배는 기성복이다. 아, 근데- 맞춤 테일러라고 해주시니까 딱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도 거북선 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그때 당시에도 뭔가 이렇게 보급화된 그렇죠. 런 배였다면 수많은 똑같은 배.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지형과 정말 물살과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그때부터였네요. 그 적수와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거북선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의 조선업의 강점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우리 예를 들어서 양궁, 여자 양궁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운동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로 LNG 운반선에 전 세계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조선소입니다. 우와. 네. 또 하나는 함정 건조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의 방패라고 알려진 이지스급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예를 들자면은 1번 함에는 대략 한 3년 정도 공기가 소요됐고요. 2번 함에는 2년 정도 공기가 소요됐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최소 6년 이상, 그다음에 비용도 몇 배 이상 더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3배가 더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잘 만드는 건 확실하군요. 그리고 쌉니다. 게다가 싸기까지. 네, 그런데 물론 이번 협상이 잘했다는 평가도 많지만 이제 뭐 총 규모로 봤을 때는 3,500억 정도, 조선업에만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평론가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굳이 일부러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3,50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니까 부담은 확실히 부담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투자 내용을 좀 꼼꼼히 보면 우리가 강점인 조선 분야에서 배를 만들고 미국이 이걸 사주고 미국 산업에도 좋고 우리도 좋은 윈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반 투자 2천억 불도 반도체, 2차 전지, 원자력 이런 우리의 핵심 사업과 그 핵심 사업을 미국과 연계하면서 투자한다라는 게 방침이니까 크게 보면 이것도 나쁠 게 없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2천억 불 투자에서 만들어진 투자의 성과물, 이른바 제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미국이 전부 다 구매 보증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지면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선방한 그런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소식을 이 조선업 투자라는 소식을 가장 환영하는 건 조선업계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일전에 돈선 체크라는 코너에서 거제 한화조선소의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MRO 사업 수주해서 엄청 신나하는 그 직원분들을 좀 만나보고 왔는데 혹시 이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국내 조선소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더 크게는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소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난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큰 규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부담, 국내 생산의 어떤 그 건조의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네. 한국의 기술 전수, 인력 양성을 미국에 지원하면서도 일단 기술 보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기술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또는 법적인 부분을 갖다 먼저 손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뺏겨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이 마스카의 넥스트 스텝. 넥스트 스텝 너무 스텝. 궁금합니다. 넥스트. 네. 혹시 중요한 건 다음 스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적어도 5배 이상 비싸집니다. 네. 인건비도 그렇고요. 네네. 각종 제반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만들면 그 비싼 배를 미국이 그 가격대로 그대로 산다면 이건 미국에게도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한미 간의 어떤 추가적인 실무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 안에서 생산한 걸로 인정해줘라. 국내에서 만든 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인정해달라는 실무 협상이 또 필요한 단계가 또 있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산 LNG를 약 한 1,000억 불 정도를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 만든 LNG 그거 어떻게 가져오죠? 결국 배에 실어와야 되는데 수송해야 된다. 그 배도 미국이 현재 부족해요. 아. 그러면 그 이 프로젝트 안에서 그 LNG선 발주를 포함하는 등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불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서 우리도 얻어낼 게 많은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걸 촘촘히 준비하는 게 마스가 프로젝트의 다음 스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할 내용들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스카 프로젝트 부디 끝까지 양국의 윈윈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정준모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역대급 코크? 예스! 예스. 마셔봐야겠죠?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현아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이거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네, 우리의 단골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의 마스코트 김도훈입니다. 마스코트 김도훈 기자. 돈이 자, 이렇게 흐르는군요. 요르네. 네, 오늘 돈선 체크에서 준비한 이야기 또 너무 궁금합니다. 네, 두 분도 경제 방송 진행한 지 어느덧 한 6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 하.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곳은 어딜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성동구? 뭐 거기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이. 서울이 분당? 오산, 평택. 또 그 근처에 또 어디가 있을 건데. 어디입니까? 용인. 맞습니다. 용인. 바로 용인입니다. 아, 용인이었군요. 네. 용인이 뜨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평론가님 아시고 아시는 방송에. 평론가님은 평론가님 이 알고 평론가님 계시고. 지금 이미 알고 계세요. 네네, 저는 알고 있죠. 알려주세요. 네, 바로 반도체 때문인데요. 용인? 이걸 합쳐보겠습니다. 용인과 반도체를 합치면 뭐가 되냐?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아, 예.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또 뭐죠? 이게 뭐가 모아 있는 건 뭐요? 네, 맞습니다. 겁니까? 클러스터는 설계, 뭐 디자인, 생산, 납품 이 단계가 있거든요. 네. 이 모든 생산 라인 단계가 한 곳에 모여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연구 기관도 모여 있고 관련 공공 기관도 모여 있는 한마디로 집적 단지, 이걸 클러스터라고 말합니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렇군요. 원래 SK 하이닉스가 이천 이쪽에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만으로 이미 포화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생산 캐파를 또 늘리기 어려워서 네. 근처에 어디 갈 데 없나라고 해서 관련 부지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2019년 2월 SK 하이닉스가 새 공장을 찾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경기도 남부에 제대로 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온 게 들어와. 어떻겠느냐? 들어와. 네. 라고 하는 계획을 주도적으로 마련했고요. 네. 쭉 계획을 지금까지 발전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용인의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아이쿠야. 부동산 시장이 진짜 엄청 움직였겠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역세권, 슬세권, 붕세권 이런 말처럼 반세권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반도체 세권. 그렇죠. 네. 그래서 용인시 전체 땅값이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 할 정도인데 용인 부동산시장 얼마나 핫해졌는지 지금 바로 돈선 체크에서 만나보시죠.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핫플과 핫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자,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을 했죠.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력으로 세상을 움직이지만 반도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산업단지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 안쪽은 이제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관계자의 그 보호하에, 안내하에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안에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공정이 55%요? 오, 되게 빠르네요. 한국 같지가 않아요. 외국 같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평범한 야산이었는데요. 이야, 산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다 깎아낸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빠르면 2년 뒤 반도체 생산 기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야, 그러니까 야산이었던 곳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622조에 가까운 돈이 그야말로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622조요? 오늘 100조 나오고 200조 나왔는데 지금 600조 나왔습니다. 이게 게임머니 같아요. 예, 622조가 우리나라에 있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73조니까요.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 그러면.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네네. 사실상 단군 이래 단일 사업 최대 규모다라는 이야. 평가를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부 다 정부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약 500조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약 122조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밝은 미래의 시작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지만 126만 평이래요. 지금 축구장으로 따지면 축구장 한 580개 정도 크기가 되고요. 텃파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포클레인 이런 중장비들 쉴 새 없이 거의 100여 대 정도가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사 현장은 저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26만 평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와서 보니까 끝에서 끝까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여기에 상주 인력만 3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출퇴근을 해야 될 건데 여기서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주변에서 분명히 주거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궁금해지네요. 과연 어디로 가실지. 지금 보면 다 흙밖에 없거든요. 그러게요. 이거 회사 생기면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먹고 자고 하는 건 어디서 해요? 맞아요. 그렇죠. 저렇게 큰 산업단지가 생기면 주거시설, 상업단지 그리고 교통망까지 주변 인프라가 이제 함께 꾸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래야 살아있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텐데 사실 용인시가 크게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곳이 바로 처인구지만 처인구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도 제일 적고 개발도 가장 더딘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논밭이었습니다. 여기가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농업 중심의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예 새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맞습니다. 도로, 철도망도 확충이 돼야 되고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경강선 연장하는 사업, 서울에서 용인, 수원, 화성 연결하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건설 위해 협의 중이고요. GTX-A 노선 구성역 인근에 SRT 정차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주변의 신축 아파트도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주변의 부동산 시장까지 도시 전체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차로 10분에서 15분? 네, 지금 신호도 없는 그냥 국도길이라서 15분 내로는 충분히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거 제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착공을 시작한 단지를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개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쪽 주변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재편이 될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요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몇 년 이내로 여기도 이제 시작이 되면 이 주변이 상권이 훨씬 더 예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주택 수요나 상권 수요도 좀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좀 느끼시기에 뭐 또 움직임이나 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현재 인프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양지 쪽이나 이쪽에 여기도 한 6, 7년 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런 데 이제 좀 관리자급들은 그 월세로 기숙사로 사용하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이들 있고요. 도로 상황이 그렇게 수도권처럼 막히지가 않으니까 차로 15분, 20분이면 다 갈 수 있으니까. 실거주나 투자 어느 쪽이 많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이런 중심 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 실거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투자로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뭐 한 8대 2? 8대 2? 예. 8대 2 정도. 예, 아,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하고 가까운 데에서 거주지를 찾으려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한 지역 자체를 저 반도체 클러스터가 바꾸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 지역 주택 시장에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특히 신축 수요가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구경은 돈이 안 들잖아요. 아이쇼핑. 야, 저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잖아요. 얼죽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왜 신축 하는지 한번 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에. 국민분수죠? 다시. 네, 국민분수. 장판 아닌데 타일인데? 아, 여기 장롱이었구나. 어머! 아예 드레스룸이 있죠. 와! 이게 벽면인데 이걸 이렇게 싹 열면
와인하고 위스키 같은 거나 커피 머신을 놓을 수 있는 홈바가 완성된다는 거.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나는 좋은데? 와, 이거 딱 해가서 저기. 다른 데서 이쪽으로 이제 이주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현재 계획은 좀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이쪽으로 이사 오시려고 하는 뭐 이유가 있다면?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클러스터도 앞으로 투자 전망도 있고 또 용인 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공기도 맑고 이쪽이 도심에 비해서. 견본주택 오픈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찾아와 주시나요? 네. 주말 기준으로 한 1,000명 정도 방문해 주시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SK 반도체에 가깝다 보니까 관련 종사자분들이 좀 많이 오고 계십니다. 기타로 아무래도 상가 비율도 좀 저희가 있다 보니까 그 상가를 원하시는 그 기타 다른 업체분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 경제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낙후된 지역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기회의 신호탄일지 과열의 전조일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에 가져올 변화가 더 이상 예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반도체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지역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돈선체크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서 이 최첨단 도시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SF 영화의 서막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잖아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확실히 뭐 지역 경제나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다. 이 공장만 짓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뭐 연구, 개발, 뭐 디자인, 장비, 소재 관련 산업들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조사에 따르면 2047년까지 20년간 약 3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바뀌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300만 개 이상이요?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인천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인천 인구가 300만이 조금 넘었거든요. 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정도인데 일자리가 300만이면은 뭐 와, 웬만한 도시 하나 이상이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보고 배우세요. 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공장도 다 들어서고 또 반도체 양산도 시작이 되면 용인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천에 일단 SK 하이닉스가 딱 털을 잡고 있고요. 네. 이제 이번에 화성, 평택에 삼성전자가 털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용인 클러스터까지 완성되면 딱 삼각형으로 해서 경기 남부가 제대로 된 K 반도체의 심장부로 이제 발전이 될 건데요. 현재 용인은 인구가 한 110만 정도 돼서 이미 특례시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나면 인구가 약 150만까지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거의 준광역급이에요. 그러니까 용인의 발전에도 중요한 어떤 동력으로서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용인.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준 김도훈 기자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 코너입니다. MZ세대는 왜 결혼을 안 할까라는 주제를 두고 두 전문가가 맞붙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연애는 해도 결혼은 못하겠다는 MZ세대. 요즘은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다 혼자 산다 시대라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MZ세대는 why 결혼을 안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결혼과 이혼의 현장, 그 최전선에 있는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바로 사랑에 미친 짓이라는 명대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커플 매니저 홍유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유진입니다. 결혼은 폭탄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멘트로 응수하고 계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결혼도 이혼도 안 해봐서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혼을 안 해봤겠죠. 그러니까 결혼부터 다르니까. 그래야지 변호사님의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연결을 해주고 네. 이제 정리는 또 우리 변호사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일로 가고. 계속 왔다 갔다. 오래 사시면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빠지지 말아야 될 수렁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100 해야죠. 결혼은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물론 할지언정 네. 결혼할 때 연애의 뜨거운 감정은 그것처럼 달콤한 게 없고 무엇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연애는 사실 짜릿한 사이다 같습니다. 그럼 사이다가 식으면 진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애는 그런데 결혼은 향기 나는 커피랑 같아요. 따뜻해도 식어도 먹을 수 있는 게 커피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강력하게 외칩니다. 두 분 다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자, 바로 본론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2030 세대를 굉장히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를 직접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네. 2030이 결혼을 멀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흔히 경제적 부담을 꼽기도 하고 주거 문제를 꼽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두 분이 업계에서 피부로 느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치면 여자를 만나야 되고 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주말을 양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당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 만약 한다 그랬을 때 예식장을 예약해야 되고 스튜디오 예약해야 되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결혼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예. 하는 거야 이제. 부모님이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결혼 대행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 대표님. 네. 결혼정보회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억지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왔다든지 네.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네네. 본인이 한 40%고 60% 이상이 부모님, 오빠, 동생, 이모, 고모 그리고 부모님 가입이나 지인 가입 중에는 30%는 결혼정보에 등록한 거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네네. 내가 등록됐는지 모르고 네, 그냥 부모님이 하신 거군요. 저희가 이제 교회 권사 집사가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학교 동창생이 소개한다 이렇게 저희가 같이 부모님이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전을 짜는 거군요. 그럼요. 그분들은 왜 싫어하는 겁니까, 결혼을? 저희가 부모님 가입을 했는데 이제 자녀가 와요. 상담을 해요. 너 이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부모님도 걱정을 하는데 했더니 저는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나는 결혼해도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한테 불편한 거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싱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데 10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마이너스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나 편해요 이런 사람은 있어도 혼자 살아서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진짜 행복을 모르는 경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진짜 행복을 모르고 그냥 그렇죠. 혼자 사는 약간의 그 편리함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MZ 끝자락이긴 합니다. 저도 86년생이어서 결혼을 한다는 게 가장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부모님은 어떻게든 남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든 봉양하고 네. 어떻게든 효도할 마음이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 않는데 남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준비조차도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혼할 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왜 결혼을 두려워하는지가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한 예를 들면 남자가 왔어 이혼하겠다고. 네. 근데 아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혼 사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본인이 어디 투자했던 게 갑자기 몇백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모른대.
아이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딱 5억 있는 거 그거만 주고 자기는 정리하고 싶다는 거 이걸 알기 전에 아니 그걸로 같이 그래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공유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200억, 300원짜리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야 되고 문화가 달라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와 함께 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그레이드로 올라가서 거기에 그레이드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월급을 타잖아요. 만약에 결혼하면 아내분한테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 번다 그러면 다 송금해 줄 거예요?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친구들 이혼할 때 와보면 생활비는 얼마나 줘요? 그럼 각자 생활했어요. 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각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각자 내 카드 내가 쓰고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100만 원씩 놓고 요걸로는 이제 아파트 관리비하고 어디 품목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스테이크 먹자. 이러면 먹자고 하는 사람이 내는 거고. 네 집 경조사에 네가 내고. 근데 요새 어차피 젊은 분들은 네. 이제 각자 통장이 있고 관리비나 뭐 세금이나 이런 건 각 공동으로 내도 각자를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예처럼 통장 하나로 살지는 않으니까 네. 우리가 존중할 거 존중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 이제 있는데 혼자보다는 이 결혼에 주는 이익이라는 건 마음의 위로나 안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30 세대들이 그거는 안 보고 나는 내 돈만 있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부를 막 만들거나 아니면 행복해지는데 누구한테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팅 나가서 막 돈 자랑만 하고 내가 아이고. 이룬 것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상대가 좋겠어요? 아이고 재수없어요. 기분 나쁜 거죠. 예. 왜? 저는 여성을 만나면 남성을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나를 일을 하게 쉽게 하는 가장 큰 건 돈이에요. 여기서 직장에서 50만 원 주는데 여기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바로 이직하잖아요. 가야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이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간은 항상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매 순간 뭔가 이렇게 벽에 붙였을 때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세요. 슬픈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슬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실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힘을 내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지만 내 자녀가 있다 그러면 내 목숨도 바치면서 일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결혼 유지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결혼한 분들이 또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론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야 결혼을 못하러 하니 아 힘들어. 그리고 결혼을 부정적 요소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혼을 했던 사례를 너무 강하게 부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 MZ세대의 2030들이 성장하면서 그거를 들은 거예요. 결혼은 불편한 거구나. 결혼은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주변에서 긍정적 요소를 많이 전파하고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아니 뭐 우리가 언제 이혼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고 그래요. 전파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하겠다는 분이 온 거를 저희가 그걸 대행해서 일을 해드린 거지 뭐 이혼을 하라고 저희가 설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 프로그램을 이게 많아지는 건 그만큼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그걸 권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기사 결혼도 설득이 안 되는데 뭐 이혼이 설득이 아유 안 그럼요. 아니 설득한다고 되는 게 그런 아니죠. 부분은 있는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좋은 얘기는 다 숨기잖아요. 우리가 그 뭐죠? 그 황금소를 집에서 숨겨놓고 있지 남한테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한다는 거죠. 아이 왜 안 해요? 내 아내가 너무 이쁘고 내 남편이 너무 끝내줘 이런 말을 그런 좋은 얘기들은 안 하죠. 그런 얘기들은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얘 결혼하면 너 진짜 좋아. 결혼하면 좋고. 그래서 변호사님 아드님은 결혼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야죠.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신 얼마나 거고. 부단히 설득을 했게. 예. 근데 제가 볼 때 예.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제가 요즘 이제 그 게임을 시작했어요. 정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 대화창에 들어가 보면 주고받는 단어를 보면 알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젊은 아이들이 혼자서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고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혼밥, 혼술, 혼게임. 혼자 노는 거 못하게 해야 돼. 혼술, 혼밥, 금지시켜야 돼. 금지령. 금지시켜야 돼. 혼게임 금지령.
게임도 같이 만나서 하고.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건 놔두고 서로만만. 네. 정책적 부분으로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심어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성남시에서 우리 미혼 남녀 200상을 모집을 했는데 1,200명이 몰립니다. 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있지만 결혼정보회사는 가격 회비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근데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하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7차례, 8차례 했는데 결혼은 한 쌍이 나왔어요. 근데 좀 그래도 막 으쌰으쌰 하니까 23년보다 24년에 결혼 건수가 소폭 올랐어요. 한 3만 정도. 코로나가 끝나서인지는 네네. 뭐 그 부분도 알수 없지만 영향도 다, 있죠. 다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혼인율이 깜짝 반등하긴 했습니다. 희망이 있네요. 희망이 있죠. 네. 자,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들한테 우선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힘을 쓰면 된다는 거군요. 네, 저는 해줘라라고 해요. 결혼정보회사가 조금 장사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남녀 간에 알콩달콩한 러브러브라고 멜랑꼴랑한 이런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마다 동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네. 나도 취미 활동을 하든 뭐라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 사실 비혼의 이유로 빠질 수 없는 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돈이 더 잘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잘 모이죠. 왜냐하면 각각 100만 원을 썼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150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 세이브돼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이득이 된다. 젊은 분들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거기 올라가는 게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결혼식 비용이라든가 신혼여행 다녀가고 시작하는 스타트 비용이 그러니까 장사로 치면 개업할 때 개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업 비용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결혼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는 남한테 이렇게 여기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주는 문화라서 결혼하게 되면 축의금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1,000원짜리 아파트도 인천에 지금 새로 생긴 거 아시죠? 하루에 1,000원짜리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택 청약도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 해주는 우리 담당자가 지금 29세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결혼을 했는데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다둥이 엄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2명 있는데 교통비도 절약되고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 그 혜택은 발설이 안 되고 나타나지가 않고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네네. 저라면 네. 청년 지원 싹 끊습니다. 끊고 네? 싹 끊습니다. 싹 끊고 청년지원을 싹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는 순간 네. 몇 배로 줍니다. 결혼을 했을 때 혜택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사실 뭐 한 그 금액 가지고 그 아이들이 뭐 집을 살 만큼 저축을 할 만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집 주고 크게. 그럼요. 그다음에 또 하나 25세부터 시작합시다. 그때 결혼하면 35평 아파트. 26살에 하면 30평 아파트.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할수록 점점 평수를 줄이는 거야, 집을. 네. 그러면 통 크게 가자, 어쨌든. 그럼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주지 말고 통 크게. 지금 우리나라 소멸국가라는 거 아니야, 소멸국가. 근데 또 이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결혼도 선택이고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장려를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강제 못하지. 결혼하는 걸 어떻게 강제합니까? 아니 이 비혼인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사회가 챙기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결혼하신 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을 낼 때 자기개발 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래요. 비혼자들한테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작은 제가 오랫동안 30년 딱 해보니까 20, 30대는 분명 비혼이라고 했던 분들이 결혼합니까? 40, 50이 돼서는 바뀌더라고요. 후회합니까? 네. 40대 중반이 된 남자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30대 때 했어야 돼요, 대표님. 50대 된 분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40대 때 했어야 돼. 하는 후회하는 사람들을 전 현장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5년 전에 했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죠. 5년 뒤에 또 하고 5년 뒤에 또 하고. 또 하죠. 네. 제가 볼 때 만나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꾸 갔다 온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차라리 갔다 오는 게 안 가는 것보다 후회가 적대니까.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좋게 볼 때 80대 후반이거든요. 9번째 이혼하겠다고 오셨어요. 안 늦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0달러. 뭐야 지금 대표님? 1달러 들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 15.5달러 달랐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미혼남 혁수 앵커. 네, 두 어머니께 혼나고 왔어요. 매 맞고 왔습니다. 매 맞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네. 뭐 마음을 굳혔어요?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아, 이대로 혼자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 혼자 솔로긴 하네요. 네. 저에게 결혼을 추천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추천하실 겁니까? 안 해보는 것보단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론. 당연히 추천합니다. 결혼은 천국입니다. 굉장히 지금 보고 있죠? 아니 지금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지금 예. 이런 질문은 말이죠. 가정생활과 저희 생명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당연히 추천합니다. 결혼은 천국. 아, 살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빼고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네. 안 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결혼을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기긴 하잖아요. 네. 좀 더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혼자서 좀 더 자유롭게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해요. 실제로 80년대생인 저도 10명 중에 한 2~3명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약간 좀 서구화되고 있지 않나 우리 결혼 문화도. 저희 때 바라보던 결혼과 요즘 MZ들이 바라보는 결혼 이 사이에 제가 볼 때 중요한 변화가 좀 경제적으로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비 부담도 더 커지고 육아비 부담도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시너지가 난다기보다는 어쩌면 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투입 대비 산출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태의 변화를 맞이한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경제적 변화가 조금은 좀 꺼려하는 그런 어떤 세태를 만든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사자이신 뭐 찐 MZ 세대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외 세대들은 요즘 결혼 문화나 어떤 결혼의 이런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결혼 천국, 결혼 천국.